안녕하세요. 자, 사회정책 이번 주는 평가와 관련해서 정책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대면 강의 때 효용성 평가,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책의 기획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 평가의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적으로 정책 평가에서는 기획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평가, 뭐 전달 책임 이런 것도 중요시하지만 결국 이제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책 평가에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거는 국가가 공익의 관점,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식적으로 기획, 수립, 집행하는 행위 지침 또는 행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사회 정책은 국가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이죠. 정책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평가를 왜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돼서 집행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 해결, 그럼 이제 정책이 종결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어떤 문제가 남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니까 계속 정책을 내잖아요. 한번 정책 내고 안 되면 또 정책 내고, 안 되면 또 정책 내고, 안 되면 또 정책 내고, 끊임없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16번, 뭐 17번, 20번, 뭐 100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계속 정책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책 평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냐면 정책의 성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게 정책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책 평가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목도 성과평가라고 하는 걸로 달았는데,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과정이죠. 의제 설정 앞에서 얘기한 거를 자세히 해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국민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제 설정 단계에서 여기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여기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여기 참여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참여 제안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제가 중요한지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뭐 정책 포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제가 설정이 되면 이걸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도 내고 토론도 하고 여기에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또 여기 중간중간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뭐 이런 다양한 협의 구조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이 집행되고 이게 이제 전달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집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표는 앞에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고 홍보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에 대한 결과는 이런 정책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뭐 백서를 발견하거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행정 정보를 통해서 공개하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 평가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성과가 뭐였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정책의 성과가 뭐냐? 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했느냐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정책을 뭐 16번, 20번을 정책을 냈는데, 그래서 정책의 목적이었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해결이 됐느냐? 이게 이제 성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를 평가 과정에서는 굉장히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1. 효용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효과성 평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정책 기획, 의제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 효율성 평가는 집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달 체계에 대한 평가가 여기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문제가 효용성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평가는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결국 이게 이제 성과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과 평가를 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BSC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CAF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이 BSC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균형 성과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주로 유럽에서 이제 많이 쓰는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BSC 모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BSC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이 기법 이런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거, 성과평가, 평가 과정이 있는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이미 이 평가를 위한 기획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과 이제 기획 단계죠. 집행이라기보다는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성과에 대한 지표, 목표값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이 성과 목표 설정과 관련된 기법이 바로 BSC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SCORE,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BSC 이거 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기획 집행 과정에서 이미 목표값을 BSC라고 하는 기법의 기초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과 평가를 할 때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량적 평가는 수치로 나타나는 값에 대한 평가예요.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과평가의 정성평가는 성과 지표의 적절성, 성과 지표를 너네가 애초에 제대로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걸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성과 지표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표값, 수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치값을 토대로 해서 뭘 했느냐, 지표, 목표값 대비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하는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과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BSC라고 하는 거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균형 성과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일반적으로는 BSC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민간 기업에서 경영 기법으로 나온 성과평가의 기법인데,
이 NPM이라고 하는 신공공관리라고 하는 거는 90년도에 신자유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논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정책 영역에도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공공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공공관리 이걸 이제 줄여서 New Policy Management라고 하는 이제 약자인데 NP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PM 얘기하면 신공공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공공 부분의 사회 정책 분야에 민간 기업의 성과 평가, 민간 기업의 기법과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신공공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BSC도 그거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가 공공 부분에 도입된 이후에 정책 평가에 이 BSC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BSC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기업에서 예전에는 재무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를 했는데, 재무보다는 좀 더 구조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직 운영과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 플러스 고객, 업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또는 학습과 미래라고도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측면 1, 2, 3, 4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거다. 요게 BSC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BSC라고 하는 거는 이 KPI라고 하는 거와 연계돼서 운영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KPI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핵심 성과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연초가 되면 연초 연말 BSC KPI, BSC KPI 이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이 KPI는 목표 설정을 측정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 MB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해가지고 목표 관리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 목표 관리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요소고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BSC, KPI, MBO라고 하는 용어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던 게 소위 말하는 정책평가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BO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해요. 합의해서.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하고 사용자하고 관리자하고 개별 사원하고 연초에 너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네가 달성할 수 있느냐 같이 얘기해서 목표를 설정하자. 목표를 설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책을 20권 읽겠다. 사용자가 그럼 넌 30권 읽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30권 너무 많다. 난 20권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논의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25권 읽는 걸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 너 그래서 25권 다 읽었냐? 이거보다 읽었으면 성과 목표를 초과한 거고 이거보다 미치면 성과 목표를 달성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MBO다라는 거예요. MBO의 핵심은 그래서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법이 신공공관리 이후 앞에서 마찬가지로 BSC와 더불어서 MBO에도 적용이 되는데, BSC와 이 KPI는 빼고 MBO는 유사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BSC는 조직 단위에서 보통 설정을 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MBO는 개인 단위에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단위보다는 조직과 관련된 거잖아요. 조직의 전략. 그래서 MBO는 제가 이제 비슷한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 부분에서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MBO를 활용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책만 놓고 보면 BSC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표 설정, 성과평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KPI가 나왔으니까, 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이게 핵심이죠.
퍼포먼스, 성과, 인디케이터, 이거 사회조사 방법론 들으신 분은 알겠죠? 지표. 자, 요거하고 참고로 인덱스는 뭐라고 번역을 하죠? 지수.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여러 개 모이면 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거는 핵심 성과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를 지표화한다라는 거예요. 개별 하나의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KPI다. 그래서 성과 측정의 핵심적인 기준값을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KPI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BSC 사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BSC 사례, BSC와 KPI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BSC는 조직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영역을 4개로 나누는 겁니다. 재무 관점, 고객 관점, 1. 재무, 2. 고객, 3. 업무 과정, 프로세스 관점, 4.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를 설정. 자, 이건 전략적 목표니까 당연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재무 관점에서의 전략 목표는 뭐냐? 매출 확대다. 고객 관점에서의 전략 목표는 뭐냐? 충실한 AS. 그 다음에 가격. 업무 프로세서는 전략 목표가 작업 순서를 표준화하는 것, 개선이나 개선의 제안 및 실행. 그 다음에 학습은 경험이 부족한 사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4가지 전략 목표를 이제 기업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설정할 때부터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나눠서 수익성, 고객, 조직 운영, 그 다음에 미래 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목표를 영역별로 따로따로 설정을 한다. 이게 이제 BSC 균형 성과표의 기본 이 소위 말하는 수직적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건 빼고 나중에 이제 빼고 전략 목표가 매출 확대면 이 매출 확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인디케이터가 뭐냐를 정하는 게 KPI다라는 겁니다. 핵심 성과 지표, 매출 확대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값을 뭘로 할 거냐? 여긴 2가지로 했는 거죠. 평균 분기별 총 매출과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절대적 매출 액수하고 상대적 매출 액수라고 하는 거를 평균 분기별 총매출, 전년 대비 총매출이란 2개의 인디케이터를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 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뭘 가지고 따지느냐? 이 2가지 지표를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고객 관점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과 충실한 AS라고 하는 2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세웠으면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값을 뭘로 할 거냐? 전년 대비 재구매 비율. 비싸졌으면 재구매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 지표를 설정한 거죠. 충실한 AS는 AS 받은 사람들의 고객 만족도를 AS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AS 신청해가지고 AS 받고 나면 전화 와서 물어보죠.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에서 5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 측정값을 가지고 지표로 삼아서 만족도 값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면 목표 달성, 낮아졌으면 목표 미달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향상돼야만 목표치를 달성한 걸로 본다. 만족도는 80% 이상 값이 나와야지 달성한 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가 지표에 대한 목표 값이죠, 이건.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의 기준값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KPI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래서 BSC와 KPI는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 평가 지표를 어떻게 제대로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회정책의 성과 평가도 요새는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자, 요거 이제 개인이니까 요건 빼고, 자, BSC라고 하는 조직 전략적 측면에서 균형 성과표를 작성을 하고, 균형 성과표를 4개 영역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설정하느냐? 그 영역별로 KPI라고 하는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대한 기준값을 또 이제 KPI 하면서 같이 설정하는 거죠. 기준값, 매출이면 뭐 매출 10%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기준값을 설정을 하고, 이 기준값을 가지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정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 정부 기관에서 성과 평가를 가지고 평가할 때 이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과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고, 자, 성과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사업 목적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에 대해서 성과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수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나 평가위원이 보고 성과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고 이 목표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했는데, 이게 사업 목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연관성이 높게 설정이 돼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노력을 했다. 이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 달성 지표라고 하는 걸 뭘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니까 전년 대비 올해 평균 가격,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예전에 집값이 6억이었는데 우리가 부동산 안정 관련된 정책을 폈더니 예를 들어서 6억에 10%니까 5억 4천 또는 에서 6억 6천 사이에서 집값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춰서 안정화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가격 변동폭을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는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전문가나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활용 가능한지 전문가 확인해서 예일 경우에 점수를 부여한다. 측정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성평가를 측정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과 지표의 적절성인 거죠. 아이고. 성과 지표는 성과 지표를 잠깐만요.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값치를 아까 이제 제가 그냥 예시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했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설정한 게 제대로 된 거냐, 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냐, 뭐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2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치의 대표성이나 이 적극적 설정이라고 하는 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거 아니냐, 너무 높게 설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아니라 지표의 기준값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과 지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도라고 하는 거죠. 목표 달성도니까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정책 평가에서도. 자, 그래서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자, 기준값을 100으로 했을 때 이 기준값보다 얼마나 높게 달성했느냐, 얼마나 낮게 달성했느냐, 이건 이제 정량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니까 B 값이라고 하고, 요거를 A로 하고, 요거를 S로 하고, 요걸 C, D, E, 요건 F다. 이렇게 하고 점수를 예를 들어서 요건 80, 90, 100, 70, 60, 50, 40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간으로 했을 수도 있고, 구간이 아니라 100% 기준값 대비 몇 %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정책 평가는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보는 게 요새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표값을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성과는 지표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측정 가능한 수치값을 정해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BSC 균형성과표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KPI라고 하는 핵심 지표를 정하고, 그 KPI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값을 정해 가지고 연말에 했더니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정. 그래서 연초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 가격이 연초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몇인지를 보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가구 보급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를 정보통신정책부에서 뭐 높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의 정량 지표를 설정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했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주로 정량 지표를 가지고 정책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기획하고 의도한 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법에서 이제 정량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책 평가에서 성과 평가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관련된 불만에 대한 처리 이렇게 하면 또는 취업 고용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직업 상담사들 고용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직업 상담사들에게 정량 목표를 배분을 해요. 자, 작년에 네가 청년 그 구직자들 상담을 100명을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실업률이 높아져 가지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150명을 해라. 자, 이러면 수치가 정량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책 목표가. 자, 그러면 고용센터에 있는 직업 상담사들은 갑자기 100명인데 올해는 150명을 하라고 하면 그거를 150명을 해야 기본값, 기본 목표 달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한 사람당 10분씩 상담하던 거를 5분 안에 끝내버리는 거죠. 왜? 150명 해야 되니까. 내가 S등급을 받으려면 기준값 대비 150명이 기준값이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0명. 그럼 예전에 100명을 했을 때 내가 평균 한 명당 10분씩 상담을 했으면 지금은 간단하게 5분씩 하고 빨리빨리 보내고 200명을 채우는 거에 목적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성과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작년에 직업상담사 1인당 상담을 100명 했는데 올해는 200명이나 했다. 근데 예전에는 1인당 상담을 10분씩 해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뭐 10분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구직자들 상담 이후에 취업률이 높아졌는데 200명을 했는데 구직자에 대한 상담 건수 대비 취업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정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정책의 효과가 높은 걸로 나오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이제 취업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성과 지표에 넣어요. 1인당 상담사 1인당 상담 횟수 200개. 그 다음에 그 200명 중에 취업한 사람들 비율이 뭐 50% 이상일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담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분, 10분이던 거 5분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닌 곳에 마구 집어넣습니다. 아, 일단 가가지고 다녀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셔서 일단 3개월 정도는 다녀보세요. 왜? 취업률을 산정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취업 후 3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취업했다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상담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회사에 일단 가셔가지고 다니시면서 다른 취업 일자리 원하는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들어가면 3개월은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했던 사람들이 갔더니 거기 뭐 일자리 일단 가보라고 하니까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고 뭐 쭉 하면 일단 거기 간다라는 거죠. 그럼 3개월 딱 지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합의돼서 간 게 아니면 회사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기획 단계, 집행 단계, 성과 단계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이런 이 성과평가의 기법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양적인 측면을 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책의 효과가 과장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에 있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정성 평가를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성 평가를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해야만 이 제대로 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회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건데, 이 결정짓는 성과 평가에 있어서 이 정책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과 평가가 굉장히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반만 믿으시고, 어떤 식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성과 평가와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